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죄책감 때문에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자꾸 망설이게 되는 거요? 오늘은 바로 이 감정, 죄책감에 대한 정말 파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이기까지 한 철학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죄책감 하면 이건 내 도덕적 나침반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이 죄책감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는 그냥 그런 신호에 불과하다면요? 자,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철학의 핵심을 그냥 꿰뚫어 버립니다. 그러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공하고 싶으면 사회가 당신한테 준 역할을 그냥 죄책감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와, 대체 이게 무슨 논리일까요?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그러니까 이 관점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책감은 좋은 거야, 미덕이야 라는 통념에 그냥 정면으로 맞서는 겁니다. 오히려 성공으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딱 규정해버리는 거죠. 자,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내가 살아남거나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면 그건 내가 그 역할에 완전히 몰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결론적으로는 무능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죠? 이 주장 뒤에 숨어있는 논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생각의 가장 밑바탕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바로 사회,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게 자기한테 필요한 역할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보고 저건 좋은 역할이야, 저건 나쁜 역할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말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주장은 아주 단순한 전제에서 시작하는데요. 만약 어떤 환경에서 도둑이라는 역할이 꼭 필요해진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그 역할을 해낼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시스템이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흔히 나쁘다고 말하는 사기꾼이나 도둑 같은 역할도 사실은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에요. 그저 특정 단계에 있는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부품 같은 거라는 거죠. 참 독특한 시각이죠? 자, 그럼 다시 죄책감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게 목표인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낀다. 이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이 철학에 따르면 그건 바로 실패의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책감을 느낀다는 건 당신이 그 역할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사기꾼을 필요로 한다면 이왕이면 아주 유능한 사기꾼을 원하겠죠. 죄책감 때문에 머뭇거리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비효율적인 사기꾼을 원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도태되고 죄책감 없는 다른 누군가로 대체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논리는 특히나 아주 치열한 경쟁 사회에 적용될 때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치열한 경쟁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기 두 가지 마음가짐이 있어요. 한쪽은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리베이트를 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도덕적인 고민에 빠져 있죠. 반면에 다른 한쪽은 아니 지금은 이게 살아남는 방법이야 라면서 현재 기능에만 집중합니다. 이 철학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경쟁 사회에서는 그런 도덕적인 고민이 오히려 집중력을 흐트리는 방해물일 뿐이고 오죽 생존과 효율성만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변화는 내가 리베이트를 쥐다니 나쁜 놈이야 이런 죄책감에서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뭐냐? 그 리베이트 같은 낡은 방법이 아예 필요 없어질 만큼 압도적으로 뛰어난 실력,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서 온다는 거죠. 결국 변화는 죄책감이 아니라 실력에서 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죄책감이 도덕적인 게 아니라면 그럼 우리가 말하는 양심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마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또 가장 도전적인 부분일 겁니다. 이 이론이 설명하는 양심의 탄생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즉 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러다 마침내 목표를 이루고 자기 자리를 확보합니다. 향연을 즐기는 거죠. 이제 배가 부르고 안정감을 느끼는 포만의 상태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양심이라고 부르는 감정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결국 양심이란 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이룬 뒤에야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사치품이라는 거죠. 바로 이 말이 핵심을 정확히 찌릅니다. 배고플 때는 절대 양심적일 수 없다. 당신의 양심은 오직 배가 불렀을 때만 나타난다.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미덕이 아니라 그냥 포만감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건 내가 이미 성공해서 더는 생존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와, 저 사람 참 선해졌네, 양심적이네 라고 생각하는 건요, 사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변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나 야망을 다 채웠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철학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과연 도덕적인 길잡이일까요? 아니면 그저 당신이 이 경쟁에서 이미 이겼다는 승자의 신호일 뿐일까요?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